무려 6,7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상, 세무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단독사고의 경우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셨는데요. 혹시 아직 시청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본인 과실 100% 사고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줄 알았던 한 고객님의 이야기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주행 중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긴 하지만 하필이면 운전석 쪽으로 충돌하면서 왼쪽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진단명은 경비골 골절과 반월상 연골 파열을 포함해서 총 6개나 되었는데요. 이 진단서만 봐도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우니까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무릎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허벅지 쪽에 두꺼운 뼈인 대퇴골과 또 아래쪽 정강이 부분인 경골, 또 비골이 서로 만나는 부위입니다. 우리는 이 부위를 가리켜서 무릎 또는 슬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있으면 좀 불안하겠죠?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무릎 앞쪽에 씨앗 모양의 슬개골이 있는데요. 이 부위는 대퇴부 쪽 힘줄의 일부로 무릎을 펼 때,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또 대퇴골과 경비골이 만나는 부위에 완충 역할을 하는 이 반월상 연골이 위치해 있고요. 또 무릎은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관절이기 때문에 이 부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후방 십자인대, 또 내외측 측부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조를 대략 살펴보셨으니까 진단명도 보다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 고객님께서는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의 완충 역할을 하는 이 쿠션이 찢어지게 된 것이죠. 저희 고객님께서는 반월판의 뒤쪽 부분이 방사형으로 찢어진 상태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봉합보다는 손상 부위를 잘라내는 부분 절제술이 흔히 시행됩니다. 또 살펴보신 것처럼 무릎은 전후 좌우를 잡아주는 여러 인대가 있는데요. 환자분의 경우에는 전방 십자인대와 외측 측부인대가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만 완전 파열은 아니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수술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더해서 발목도 골절이 되었는데요. 앞서 언급된 그 얇은 뼈 기억나시죠? 비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뼈의 아랫부분도 골절되셨습니다. 저희 고객님께서는 위 진단으로 인해서 몇 가지 수술을 시행하셨습니다. 먼저 손상된 반월상 연골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셨고, 또 비골에는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내구정물을 삽입하는 수술도 시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후유증은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무릎을 굽히거나 펼 때 딸깍거리는 느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또 얼마의 기간 동안에는 무릎의 운동 범위가 제한돼서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갈 때 일상적인 보행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골 손상의 정도가 심해서 추후 상태가 악화된다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까지 들으셨죠. 그런데 저희 고객님께서 걱정하셔야 될 부분은 치료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고작 치료비 정도 보상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막막한 심정에 이것저것 검색하시면서 저희 세무상과 연락이 닿게 되셨습니다. 고객님과 면담을 하면서 처음 들었던 이야기는 이게 가능하기는 한가요? 하는 체념 섞인 자책이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전화하셨을지 짐작할 수 있었기에 고객님을 위해 모든 의무 기록과 또 사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할 것 같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 이유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그제서야 본인의 근심을 좀 덜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구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인 단독사고이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애 상태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고객님께서 문의를 주셨을 당시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였기 때문에 운동 제한은 상당 부분 호전된 후였습니다. 게다가 주치의는 아니 치료 잘해놨는데 무슨 장애냐면서 택도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는 현장에서 생각보다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난 지금껏 단 한 번도 장애를 써준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안 써줬으니까 앞으로도 못 써준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펼치신 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나중에 후속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경우 고객님의 상태가 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노동 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는 맥브라이드 평가 기준의 경우 다양한 적용 항목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장애가 있다 내지는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 손상된 부위가 노동 능력의 상실 정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 상실률을 환산하는 것임을 친절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께서는 실제 상태가 객관적이고 또 정확하게 반영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정해서 보험사에 올바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보험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데 어련히 잘 챙겨주지 않겠어요?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적, 의학적 근거가 없다면 정당한 보상조차도 쉽게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례에서도 보험사는 제출한 근거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내부 자문을 근거로 한시장애를 주장하면서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동시감정을 가자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저희 세무상은 이건 동시감정까지 갈 문제가 아니다 라는 점을 어필하면서 합당한 근거 자료와 함께 의견 진술을 했습니다. 결국 해당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보험회사는 자동차 상해 특약을 통해서 6,7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사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에는 든든하게 보장된다는 광고를 보고 보험에 가입하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면 문구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삭감할 근거를 찾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혹시 보상 청구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저희 세무상에게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보상 길잡이 세무상이었습니다.